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의 6위와 7위를 차지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이용 고객이 869만 명이 넘고 월간 거래액이 수천억으로 추산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을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친윤계의 견제와 야당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시 후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이 열립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여행 상품이 무더기 취소되고 물품 판매와 상품권 사용도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로 쓰레기 풍선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으로도 떨어졌습니다. 4월에 이어 5월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2달 연속 증가세는 8년 반 만인데 혼인도 2달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할 조짐에 대검찰청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미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초박빙 판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첫 지지 연설로 해리스 띄우기에 나섭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이 대화합의 자리가 될 거라며 앞으로 당정이 화합하고 하나의 마음을 모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잠시 뒤면 만찬이 시작되죠. 네,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6시 반쯤부터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인데요. 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한 다른 전당대회 출마자들과 최고위원 당선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합니다. 이번 만찬은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함께 만찬을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정진석 실장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이 대화합의 만찬이 될 거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축사에서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한 대표 외에 다른 출마자들까지 모두 초청한 것도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오늘 만찬이 어떤 분위기 속에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메뉴가 공개됐다고요? 네, 대통령실이 강조하고 있는 화합의 정신은 오늘 만찬 메뉴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겹살과 돼지갈비가 주된 메뉴인데요. 삼겹살에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이렇게 세 곳이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고기 메뉴에 상추쌈을 추가해 화합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만찬에서는 무엇보다 갈등을 빚어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직 독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정 조율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만찬을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당정이 소통하고 협력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취임 첫날부터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향한 친윤계의 견제구가 이어졌습니다.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지적한 건데 한 대표는 일단 당정 관계를 문제 없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선 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에 참배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앞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던졌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제가 낸 것이죠. 하지만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를 향한 친윤계 견제구에 당 안팎에선 시작부터 당정 갈등의 예고편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홍철호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내부 타협을 강조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정치하는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내 이견을 좁혀가며 토론을 하는 등 최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내부 합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지도부 내 친윤 인사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전당대회 이후 최대 숙제로 꼽혔던 당내 갈등 해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협치를 포기한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제시한 5대 요구안은 방송장악 중단과 국회 운영 정상화, 수직적 당정관계 거부 등입니다.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취지인데 특히 1번 요구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세우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의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에는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법 재표결까지는 야당 원안대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부결 뒤 다시 발의할 땐 제3자 추천에 포함한 여러 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또 낼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제3자 다음부터는 예. 그 아니야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럴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여당이 글쎄요 그때 가서도 한동훈 대표가 다시 여전히 그렇게 반대할 수 있을까? 야당은 또 국회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며 전선을 넓혔는데 물론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체제의 공식 활동 첫날인데 앞에선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을 준비한다며 정치상의 재뿌리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한 것을 거론하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안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한 위원장도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냐며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5가지 요구안도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첫날인데 그런 걸 내놓으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되네요. 저렇게 정치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보지도 않았고요. 한동훈 특검법과 5대 요구안은 일면 최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협상 카드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민주당의 8월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 해도 대치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야권이 추진해온 방송사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상황 변화가 없다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 4법 입법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함께 중단하자는 자신의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와 여당이 열 수 있다며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거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인사를 안 하고 돌아서는 이 후보자를 불러 세워서 싸우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미디어 전반에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좀 줄여주시죠. 공영방송은 네.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저기요, 잠깐만요. 편향성 논란에 이진숙 후보자님, 2분 드리겠다고 했고 2분 내에 요약을 해주십사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도 여러분이 하실 거고. 밤사이 부산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기습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주민이 구조되기도 했는데 가끔 비가 내리겠다는 기상청 예보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주택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물을 주민센터 직원들이 연신 밖으로 빼냅니다. 가재도구 대부분은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밤사이 갑작스레 내린 비로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전기까지 끊겨 어둠 속에서 대피했던 주민은 예보 없이 쏟아진 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을 몰라고 일하니까네. 이거 뭐 전부 다 자빠져갖고 둥둥 떠져갖고 신발하고 막 이어갖고 그래갖고 나가지를 못해갖고. 자정부터 오전 사이에 부산 지역에 내린 비는 대청동에 있는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172.4mm, 새벽 2시 무렵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기습적인 호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지대 아파트나 상가 지하들이 침수됐고 물이 마당과 방 안까지 차올랐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이 신고를 접수해 배수 지원 등 안전조치한 사례만 밤사이 43건에 달했고 19가구 주민 26명이 친척집이나 숙박업소로 대피했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도 이어진 가운데 부산 지역 일부 관측 장비가 낙뢰로 고장나 강수량 정보 수집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물폭탄이 떨어진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 금정구 강수량은 10mm 정도에 그쳐 부산에서도 지역에 따라 강수량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날 밤 기상청은 부산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지만 자정이 지나자 호우주의보에 이어 경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기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밤에 더 강하게 유입돼 북쪽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와 만나 급격하게 비구름대가 발달했고 기상청은 부산 지역에 비가 5에서 60mm 더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고 부산시는 하천 주변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최근 국지적으로 내리는 장맛비,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강원 지역의 경우 비가 그치면 도로가 끊기는 사고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야 완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가 내린 강원 횡성 지역. 도로에 누런 토사가 흘러내립니다. 많은 비로 도로 경사면이 유실됐습니다. 중장비를 투입한 상황 빠르게 치우고 있지만 횡성 외곽을 잇는 지방도는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새벽에 5시경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때 토사가 흘러내린 것 같아요. 길이 다 막혀가지고
토사를 다 치우려면은 오늘 하루는 아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지나가며 강원 지역의 경우 최근 밤마다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북부, 하루는 중남부 등 국지적으로 폭우가 집중되는 상황. 날이 개면 곳곳에서 도로가 끊기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철원을 잇는 국도 5호선. 지난주 집중호우 때 도로 옆 비탈면이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덤프트럭이 쉬지 않고 돌과 흙을 퍼붓고 있지만 절벽 경사가 심해 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가는 길이 끊기며 1시간 우회해야 하는 주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원평리나 사창리 쪽 주민들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엄청 불편하죠. 엄청 돌지. 많이 도셔야 되죠. 그렇지. 고탄으로 해서 고천으로. 인제와 양구를 잇는 지방도로 역시 현재 꽉 막혔습니다. 낙석 방지용 펜스는 힘없이 쓰러졌고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채 뽑혔습니다. 100톤이 넘는 낙석과 토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산간도로가 유난히 많은 강원 지역에서 이번 장마 기간 통제된 도로는 현재 모두 7곳. 응급 복구 후 다음 달 초까지 차례대로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완전 복구는 비가 모두 그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지완입니다. 3호 태풍 개미가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중국 내륙을 지나는 동안 더위를 몰고 오는 2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폭염이 더 강해지고 또 강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3호 태풍 개미의 모습입니다. 중심 풍속 시속 170k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한 뒤 중국 내륙으로 더 북서진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 부근 남해상과 서해상은 주말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폭염이 강화할 전망입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2개의 고기압이 한반도 상층을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저녁쯤 일본 남쪽에서 확장하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대기 하층을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높은 대기 상층은 중국에서부터 확장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가득 메워지는 건데 일시적이지만 폭염이 무척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지난 2018년 한반도 상공에 3개의 고기압이 영향을 줬는데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열적 고기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2개의 고기압이 상층을 채우는 거니까 지속적이진 않아도 당분간 폭염이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거나 장마가 종료되는 등의 한반도 날씨는 앞으로 태풍의 움직임과 한반도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흐트러지는 기압계가 태풍이 통과하고 난 뒤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다시 한번 기압계가 자리를 잡는 이 시기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는지에 따라 장마의 종료가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해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관련 진상 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중앙지검 요청에 대검찰청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진상을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갈등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조율 과정부터 신경전이 이어지는 만큼 진상이 완전히 파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신지원입니다. 예, 대검찰청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관련 논란의 진상 파악을 맡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사를 진행한 일선 수사팀은 진상 파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고 체계에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김 여사 수사를 이유로 대상자들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이 역시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오후 진상 파악을 미루고 필요하다면 자신만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하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칫 중앙지검장의 반발로 해석돼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대검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원석 총장 출근길에도 중앙지검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이 총장은 드린 말씀이 없다며 답을 아꼈습니다. 진상 파악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김 여사 조사 장소 선정 과정과 사후 보고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 체계에 있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파악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은 여전히 대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초반 조율 절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진상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기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사실상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4%의 지지를 얻어 42%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8%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면서 선거 자금 기부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뒤에 민주당이 모금한 선거 자금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46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대규모 야외 유세나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캠프는 농구장이나 수천 명이 들어갈 만한 실내 장소를 찾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대규모 야외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0번째 풍선 도발로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까지 풍선 잔해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상공을 비행 중인 쓰레기 풍선입니다. 이 풍선이 지나간 뒤 국방부 주변엔 잔해물로 추정되는 은박지 등 종이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대통령실 경내까지 떨어졌는데 대통령실은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다 장소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낙하 이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후 4시까지 모두 300여 개의 풍선이 식별됐고 이 가운데 250여 개가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등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물은 종이나 비닐류의 쓰레기로 안전 유해 물질은 이번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풍선 도발은 지난 21일에 이은 사흘 만으로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입니다. 군은 북한 외교관 탈북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확성기를 지난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방송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현재 대남 소음 방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례성을 깨는 추가적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또 행동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은 있죠.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장소 등이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해왔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쓰레기만 넣은 채 장마철에도 계속 풍선을 날리고 있는 점으로 미뤄 유사시 도발 수단으로 삼기 위해 일종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검찰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해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국회에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표 수리에 따른 국회 반발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톡카톡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원장은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답변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전 원장은 9달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해명을 번복하게 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배당 뒤 서면 조사만 진행했던 검찰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1년간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전 원장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주가를 고의로 높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어제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료진 판단으로 투약해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배우 유아인 씨는 상습적으로 대마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유 씨 측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재력을 이용해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신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유 씨가 그 힘을 오히려 죄를 덮는 데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유 씨는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선 프로포폴 투약이 정신질환과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의사 판단하에 투약이 이루어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유 씨의 선고는 오는 9월 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 사고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지난달 기각됐습니다. 경북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쓰러진 할머니들의 집과 경로당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식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쓰러진 할머니들이 커피를 담아 마셨던 병과 컵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할머니 5명 가운데 3명이 의식을 회복한 만큼 경찰은 이들에 대한 면담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 40%가 자살, 자해 충동을 느꼈을 만큼 학교 폭력 수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해자 측의 맞불 신고가 늘면서 피해 학생은 사과를 받기는커녕 법적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중학생인 자녀가 친구에게 당한 학교 폭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SNS에 자녀의 것처럼 꾸민 계정을 만들어 성적인 내용을 올리고 비방과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며 1년 넘게 괴롭혀온 겁니다. 가해 학생은 저희 아이의 사진을 조사하여 SNS 플랫폼에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고 마치 저희 아이인 것처럼 활동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에게 성적인 질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CCTV가 없는 곳으로 불러내 폭력까지 행사했지만 처벌은 봉사와 특별교육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물리적 폭력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만 인정한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가 학교폭력으로 고통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피해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자살, 자해 충동이 일었다고 답했는데 특히 초등학생 피해자의 응답이 1년 전보다 38%나 더 많아졌습니다.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폭력을 한 게 아니고 정신적인 폭력이어서 기준도 애매하고 학교 폭력 인정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망도 못 치고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문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2%로 절반이 넘었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학생도 48%나 됐습니다. 최근엔 가해 학생 측에서 맞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 10건 가운데 4건이 넘습니다. 쌍방 신고의 증가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심화되고 보호자 간 감정 싸움 등으로 갈등 부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요청하는 비율은 11%로 지난 10년간 2.9배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 피해 학생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과 해결을 접고 피해자가 전학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행한 각종 캐시와 상품권 서비스도 중단되며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티몬 캐시의 페이코 포인트 전환과 해피머니와의 거래, 포인트 전환이 어제 중단됐고 위메프와 함께 발행한 선주문 후 사용 방식의 상품권 사용도 막혔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결제, 취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막히고 일부 은행의 선정산 대출도 중단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체가 티몬, 위메프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고 결제 취소에 따른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정산 대출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국내 유명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지는데 후폭풍이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뭐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고요. 사실 저도 피해자이긴 한데 지금 팀원 측이랑 연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고 뭐 그런 카카오톡 관련 메시지 같은 것도 되질 않고요.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좀 구조를 해주시죠. 좀 보고요.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팀원, 위메프 거의 한 달에 한 800만 명, 900만 명이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또 위메프와 팀원 이게 뭐야 하는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함께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커머스, 온라인상의 장터를 세워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 우리가 셀러라고 하죠. 하고 이걸 사려는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위메프, 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여행 상품도 팔 수 있겠고요. 어느 뮤지컬 같은 티켓도 팔 수 있겠고 실제적인 물건도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 열흘 전부터 위메프 쪽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셀러,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판매자 쪽에서 자기는 분명히 물건을 팔았고 소비자들한테 결제가 된 것 같은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속속속속 퍼지면서 그 다음 이제 같은 큐텐그룹 산하에 있는 이제 위메프 팀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판매자들이 정산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위메프와 팀원의 이 셀러들, 판매자 측이 이제 회사를 찾아갔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이 크게 불거지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쪽은 판매자 쪽이잖아요. 그 물건들을 샀던 쪽, 가령 여행 상품을 샀던 소비자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냥 공산품을 샀던 소비자들도 있겠으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물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걸 취하겠죠. 환불을 해달라고 이제 속속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급부상하게 된 거고, 뭐 피지 카드 결제 대행사들이 일단 카드도 다 막아놓고요. 은행들도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 그런 막힘 상태가 된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피해 규모는 한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근데 월 보통 거래액이 8천억에서 1조 정도라고 해요. 많을 땐 1조. 그러니까 8천억인데 지난달에는 아직까지는 정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달에 불거졌기 때문에 일단 최소 규모로는 한 1조 원 정도 잡고 여기에서 한 10%에서 20%, 2천억 정도가 실제로는 뭐 부도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에 팀원이라든가 위메프 쪽, 그 위에 있는 큐텐그룹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동안에 소비자들이 공급했던 이 돈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각에선 1,000억 원대다, 뭐 2,000억 원대다 이렇게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는 있지만 실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정반대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디선가 이 모구 여비슨 큐텐에서 돈을 갖고 와서 지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제 판매자들에게 돈도 돌려주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이커머스라는 게 신뢰도의 문제잖아요. 이 사건이 한번 불거지고 나면 어떤 셀러가 이곳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겠습니까? 판매를 하겠으면 어떤 소비자가 여기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상황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이쪽에서 좀 알짜 판매자들, 가령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라든가 여행 상품은 굉장히 좀 인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이 속속 지금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여행 상품을 이쪽을 통해서 안 팔겠다 선언을 하고 나섰고, 롯데백화점이라든가 TV 홈쇼핑 쪽들, 요기요 같은 이쪽들이 줄줄이 다 여기를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건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또 한창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또 휴가를 코앞에 두고 지금 여행사 쪽에서 안 되겠다, 다시 결제를 해라. 그래서 이중 결제를 하고 나중에 팀원한테서 돈을 못 받으면 어쩌냐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앞서 이제 얘기한 것이 판매자들, 가령 하나투어라는 여행사들은 판매자잖아요. 자기네가 여행 상품을 팔았고 이거를 어떤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샀죠. 근데 이 둘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있는 이 플랫폼, 그게 위메프일 수도 있고 팀원일 수도 있는데 여기 돈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돈을 결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이 판매자인 여행 상품을 판 축으로 지금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테니까 그러면은 하나투어 같은 판매자들은 우리 정산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물건을 샀던 소비자들은 여행 상품을 받으면은 좋은데 이걸 못 받게 되면 환불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환불도 정산도 둘 다 안 되는 상황이고요. 위메프하고 팀원이 뭐 3, 4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환불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최근 뭐 이틀간 실제 계좌이체를 통해서 환불을 받았다라는 소비자들의 지금 전원은 아직은 안 들리고 있고 아예 계좌이체 자체도 먹통이다. 신청 자체가 먹통이다. 또 이런 하소연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환불 계좌 등록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만약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면 고객한테 그 계좌를 받아야 될 텐데 아마 그 작업 자체가 먹통인 계속 상태인 오류만 뜨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판매자, 소비자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은 왜 돈이 없는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최근에 단기간에 우리가 얘기만 들으면 알 법한 그런 이커머스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 잠식,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위기가 왔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인 M&A입니다. 큐텐하고 하면 전설적인 국내 이제 이커머스의 인물 구영배 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G 마켓의 창업자고 저걸 이베이에 팔았을 때 뭐 떠들썩했죠. 뭐 그것도 2008년 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근데 저러고 나서 아마 동일 사업에 못 뛰어가는 뭐 그런 원칙 때문에 쉬었다가 이제 혜성처럼 다시 싱가포르의 큐턴이라는 이커머스의 일종의 지주회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등극을 해서 그 2022년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해서 티몬 사들이고 인터파크, 위메프, 최근에 AK몰, 또 미국의 위시몰까지 다 싹 다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 과정에서 충분한 투자사를 잡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일단 들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공격적인 M&A를 하려면 상당한 뭐 자금력이 있는 쩐주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아닌가? 그게 첫 번째 유동성 위기의 이제 추론이고요. 두 번째는 적자입니다. 위메프도 그렇고 뭐 티몬도 그렇고 거의 1,000억대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서도 돈을 못 벌고 있고 투자사도 못 끌어온 것 같고 저런 상황 어디에서 이제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는가라는 현재까지는 추론이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큐텐 관계자가 와서 어디선가 돈을 끌어온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죠. 티몬, 위메프 모두 자본 잠식이에요.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유동부채, 단기 유동자산만 이제 보고 나고 보면 유동자산은 뭐 현금성 자산이 티몬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단기에 갚아야 될 자산이 7,000억. 위메프도 600억밖에 없는데 갚아야 될 부채가 3,000억. 그래서 지금 감사 보고서도 낼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으니까 이유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적자가 되고 있고 저 유동성을 이제 과거의 쿠팡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쏟아붓는 누군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마 큐텐 같은 경우에는 손정희 같은 그런 사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그렇고요. 뭐 큐텐 쪽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향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티몬은 2017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자꾸 이렇게 인수를 한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사업을 크게 할 때 특히 저런 M&A라든가 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때는 좀 과시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투자사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행태를 좀 보이진 게 않았는가. 여기서 뭐 추론입니다. 지극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말한 것처럼 예전부터 이미 우려가 됐던 문제고 또 그간에 티몬이나 위베프는 뭐 자체 캐시나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없었을까 우려가 됐었거든요. 현재 상태에 그 티몬이 판매하는 해피머니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있는 게 10% 할인인 거예요. 우리 마치 온누리 상품권처럼 사는 순간 10%를 할인을 받는 뭐 그런 일종의 온라인상의 페이다, 뭐 온라인 상품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결제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피해들, 여기서 발행한 상품권, 온라인 페이들까지도 속속 결제 불가 상황이 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피해액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지금 큐텐이 갖고 있는 계열사가 뭐 위메프랑 티몬 말고도 인터파크 또 AK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터파크랑 AK몰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도 좀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번져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러다가 오히려 또 소비자들이 환불을 몰리게 되면 없는 유동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결제 중단, 환불 중단 사태이기는 한데
전체 Q10이란 모기업 산하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파크라든가 AK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안 소비자들은 또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줄줄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한 3년 전이었나요? 머지 포인트 사태가 있었는데 네. 그것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서도 아예 환불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피해액이 그때 수천억대에 이제 이르게 됐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좀 더 뭐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예. 지금 한 언론사에서 보면 Q10 관계자가 뭐 입국을 했다, 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도 발빠르게 나서서 사태를 좀 지켜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공정위의 입장 정도는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공정위는 이것은 당국이 개입할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민사잖아요. 결제고 판매자고 또 소비자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정위가 바로 현 상황에서 투입, 진입을 하기에는 뛰어들기에는 공정위도 좀 여기서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인 어떤 사태의 흐름 돌아가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은 오픈마켓 형태 이커머스 업체는 급하게 현금을 수혈하려고 해도 담보할 자산이 없다. 네. 이렇기 때문에 뭐 중국 등에 있는 해외 자산을 좀 이렇게 적극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매각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는 거를 사려는 그런 쩐주들 투자자들도 알 텐데 뭐 위시모를 판다 제값 주고 살까요? 가격을 굉장히 후려칠 거면은 훨씬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을 매각해서 이런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뭐 좋은 해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이 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이 오늘 구속 뒤에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이 사건은 SM 엔터를 차지하려고 하이브라는 정말 빅 엔터사와 이제 카카오가 이제 맞닥 경쟁을 하게 된 거였었는데 하이브가 이제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청구를 한 겁니다. 주가가.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보느냐. 12만 원보다 주가가 밑에 있다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하이브한테 주면서 왜냐하면 12만 원보다 낮으니까 12만 원 받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이브가 이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건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수사는 뭐냐면 이걸 알고 수천억을 들여서 카카오 측에서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올려버렸다.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이브는 뭐 의미가 없게 되죠. 공개 매수가보다 훨씬 더 주가가 높게 됐으니 공개 매수라는 게 의미가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미 저 SM엔터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배 대표 등에서 2명 정도가 구속도 됐었고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금 기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칼날이 김범수 의장, 김범수 창업주에게로 이제 겨누게 된 건데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 시세 조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나라는 부분. 예. 두 번째는 시세 조정한 것을 사후에 보고받고 승인했나 혹은 용인했나라는 것까지도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설령 했다 하더라도 김범수 의장이 그런 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은 이제 그 후에 사후에 인지했느냐 혹은 그것을 용인하고 승인했냐의 부분에 굉장히 많이 수사가 몰릴 것도 같은데 이제 이런 수사는 앞서 2명이 이제 기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범수 의장과 3명의 진술을 검찰 수사에서 계속 돌리면서 아마 그 허점 여부를 이제 파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배 구조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카카오는 이제 지금의 저렇게 국민 밉상주가 된 이유가 카카오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수백만 원 하는 그런 기업이겠죠. 근데 다 쪼개버린 거예요.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카카오 뭐 게임 둥둥둥둥 이제 쪼개면서 카카오라는 회사 하나를 저렇게 물타기를 해보니 주가가 폭락하고 또 국민 밉상주가 된 건데요. 지금 가장 큰 쟁점은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인 카카오뱅크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잘 보시면 지금 카카오가 대주주고 그 밑에 한국투자증권이 똑같잖아요. 지분은. 예. 저거는 플러스 월입니다. 카카오가 한 주를 더 갖고 있으면서 이제 카카오가 대주주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금감원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김범수 의장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함께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양벌 규정 때문에
카카오의 의장이 김범수 씨이기 때문에 카카오 법인과 뭐 동일인이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만에 하나 김범수 씨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은행은 대주주의 적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전과가 있고 그것도 막 저런 시세 조정을 한 저런 전력이 있으면은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이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실형이 나오게 될 경우는 카카오 앞서 말한 그 법인도 10%를 남겨두고 매각을 해야 되면 실은 이름은 카카오뱅크지만 카카오는 대주주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저렇게 보면 카카오가 지분 털어내야 되면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데서 대주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예. 한국투자증권이 저는 좋아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저렇게 은행을 먹게 되면 한국금융지주라는 곳이 이제 은행금융지주사가 돼야 현재 지금 비은행 금융지주사거든요. 예. 근데 은행 관련한 은행금융지주사가 되면 진짜 태클이 많아요. 뭐 공시 의무, 자본 적정성 의무.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동원이랑도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투자증권이 저 은행을 가질 생각은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형사처벌되면 저게 또 지분이 매물로 나오고 여러 가지들의 어떤 리스크들은 또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는 있지만 저는 이번에 저 김범수 의장 구속되고 주가들이 다 급락을 했거든요. 카카오 계열사들.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서는 저거 먹으려는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는 굉장히 뛰어들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뭐 계속 연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의 MZ들 그 밑에 세대가 오프라인 은행 갈까요? 다 아마 이제 온라인 뱅크, 인터넷 뱅크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 리스크 쪽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카카오뱅크 정도는 그나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위원장 간밤에 구속되고서 장이 열리니까 잠깐 반짝했다가 급락했단 말이죠. 네,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예. 오늘은 약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 있는데 카카오, 앞으로 카카오 전체로 봤을 땐 주가 흐름 어떻게 좀 나와요? 카카오는 일단 이번에 구속 여부와 함께 실형 여부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거의 막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에 하나 이번에 뭐 실형을 받던 아니면 또 무죄로 풀려나던 각성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문어발 쪼개기로 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울린 거죠. 뭐 한 회사 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라는 고객도 있지만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주주도 자신들의 중요한 고객인데 뭐 저렇게 물을 타버리니 주가를 폭락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는 그동안 쪼갰던 거 저는 싹 다 팔고 다시 좀 이제는 하나로 좀 모아주는 그런 행태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언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 대선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로이터의 제가 알기로는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였던 것 같은데 해리스 후보가 44%, 트럼프가 42%고 아마도 이제 로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블룸버그 등등이 이제 계속 이번 주 내내 여론조사를 펼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민주당 쪽도 결집을 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지금은 이제 하나 저렇게 나온 건데 해리스가 역전한 결과가 하루는 해리스가 역전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트럼프가 역전했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가장 요동을 칠 곳은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왜냐하면 지난 한 주에 트럼프 피습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뭐 70% 얘기되니까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가 좋아라 하는 업종은 급등하고 미워했던 업종은 급락하고 뭐 이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 당장 저렇게 해리스가 오히려 앞서는데라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또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해리스와 민주당이 좋아하는 업종 쪽으로 또 돈들이 몰려가고 있고 뭐 정확히 확인된 보도는 아니지만 저런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도 전기차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나는 또 전기차를 좋아한다 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참 이게 11월 5일 대선까지 정말 3개월간에 뭐 전 세계 단타대회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어떤 요동치는 상황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이제 민주당이 원래 좀 밀었던 종목은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태양광 풍력 같은. 아마 근데 이런 것보다 지금 더 발빠르게 반응했던 것은 마리화나 관련주들, 마리화나 산업.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뭐 해리스가 본인도 마리화나를 뭐 펴봤다라 등등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정책들 얘기를 과거 했기 때문에 마리화나고요. 낙태에 관한 부분도 나뉘잖아요. 예. 공화당과 트럼프는 낙태 반대고 민주당과 이쪽 해부 쪽은 낙태 쪽이기 때문에 오늘 특이했던 게 국내 뭐 제약회사 중에서 뭐 낙태 관련한 약 쪽이 또 주가가 오르는 예. 뭐 이런 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라는 또 인물이 언제 또 바뀝니다. 만약에 이래서 밀린다면 그걸 예. 또 엎으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변동성의 상징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바이레스냐 트럼프냐 어떤 게 더 우리한테는 누가 더 우리 기업에는 유리한 결과입니까? 글쎄요. 이건 굉장히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행보를 보면 트럼프 후보는 불확실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보다는 기존의 바이든, 이제는 해리스 쪽에서 확실성 쪽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은 글쎄요. 이제 과연 트럼프 후보가 지금 저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전기차에 뭐 의무화 정책 폐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카멜레온처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철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2만 명이 안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한 건 8년 반 만입니다. 혼인도 2달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9,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4명, 2.7% 늘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7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 반전했는데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겁니다. 2만 명을 밑돌긴 했어도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는 것은 8년 6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 출생아 수가 19,000여 명의 턱걸이했던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봤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깰 것으로 예상된 올해 합계 출산율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증가의 흐름들이 약간씩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이제 추계했던 올해 합계 출산율 0.68보다는 약간은 조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 5월 혼인 역시 2달째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12건, 21.6% 늘어서 2달째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기저효과에다 정부와 지자체의 혼인 장려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사망자는 28,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9명, 1.2% 줄었습니다. 그래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8,999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55개월, 4년 7개월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년부터 내용량을 종전보다 줄인 식품의 경우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하는 제품과 원료용 식품, 자연 상태의 농수산물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1곳에 달해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 헨리&파트너스가 현지 시간 23일 공개한 헨리 여권지수 2024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는 현재 191곳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95곳 무비자 입국으로 2년째 세계 1위를 지켰고 2위로는 192곳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이 올랐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도 불안정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까지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하고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 체감온도는 29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대전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며 중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은 양의 비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사법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던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를 남겨놓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방송법 중재안을 제시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이 사실상 거부하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사법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를 중단하란 내용이 중재안의 골자였는데 이를 거부한 정부 여당의 태도를 질타하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고 방송사법을 차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도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방송법 입법 강행의 배경엔 방송장악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뒤로는 방송사법을 날치기 처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 이번 본회의에 여러 당론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 처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방송장악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방송법은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는 방송독립법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됐는데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표결로 강제 종료하려고 해도 일단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 4개를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4박 5일 본회의가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정치 실종의 진풍경이 또 한 번 펼쳐질 거란 우려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경위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직접 조사했는지 따지며 처음부터 봐주기 결정을 하려고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과거 인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의상을 문제 삼으며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게 취임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한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집권 여당의 강점은 국민을 위해 정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라며 당정이 여러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역경을 이겨내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예산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세계적인 도시 파리 전체를 올림픽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관광지가 경기장으로 변신했는데요. 파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늘도 파리의 주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그랑팔레가 보이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삼색기가 반짝이고 있는 곳이 바로 그랑팔레인데요. 1900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지금도 많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고요. 저곳에서 이제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두 종목 모두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특히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와 여자 에페 단체 등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요. 지난 도쿄 대회에서 노골대에 그쳤던 태권도에서도 남자 58kg급의 박태준과 또 80kg급의 서건우 등에게 금빛 발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이동했네요. 네, 지금 저 뒤로 이제 금색 돔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앵발리드입니다. 1670년에 루이 14세가 퇴역한 군인들의 요양소로 지은 건물인데요.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 역사적인 곳에서 우리의 오랜 효자 종목이죠. 양궁 경기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여자 단체전은 무려 10회 연속 금메달 사냥에 또 나서고요. 남자 단체와 남녀 개인 그리고 혼성 경기 등 5개 전 종목이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 가장 큰 특징이 센강에서 개막식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센강 근처죠? 네, 지금 저를 잠시 따라와 보시면 여기가 바로 파리의 상징 이 센강입니다. 선수들이 개회식에서 배를 타고 6km를 이동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장관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또 제가 서 있는 곳이 알렉산더 이제 3세 다리거든요. 자, 뒤로 보시면 이제 금빛 동상이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강에 37개의 다리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센강 건너편에는 이제 관람석도 보실 수가 있는데 개회식의 주요 행사가 바로 이곳 알렉산더 3세 다리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또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이제 광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개막식의 피날레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파리 시내 곳곳을 구경한 것 같은데요. 파리에서는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열리고 있다고요. 네, 한국의 놀이 특별전이 펼쳐지는데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신윤복의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전시부터 우리나라 간송미술관과 프랑스의 더 샌드박스가 협업한 전시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700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K컬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번 전시는 올림픽 공식 문화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관람객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Alors, je trouve que c'est le début de l'exposition et ça m'intéresse vraiment. Je suis venue par pur hasard et ça m'intéresse vraiment du coup l'exposition. Ça m'apprend plus sur la Corée et j'aime bien ça. 유럽 문화보다 다른 게 많이 있어서 좋아했어요. 왜냐면 노래, 식사 다 따라요 프랑스보다. 그래서 좋아했어요. 네, 이렇게
프랑스를 매료시키고 있는 K컬처처럼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도 많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빛 동상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금메달도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된 그룹 샤이니의 민호가 오늘 27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참석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민호가 다양한 경기를 관람하며 현지 열기를 전하고 또 선수단 응원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가 디자인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 국가대표팀 개폐회식 단복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베스트 단복 톱 10에 선정됐습니다. 무신사는 프랑스 파리 현지의 무더운 날씨를 감안해 여름용 울 소재를 기반으로 단복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기업인 큐텐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로 유명한 구용배 사장이 설립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지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뒤에 이듬해 싱가포르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고요. 2012년 지금의 큐텐을 출범시켰습니다. 큐텐은 우리나라 수준의 상품 품질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싱가포르 1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등극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을 거둔 큐텐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중국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힙니다. 2019년에는 인도의 샤클루스를 인수하면서 서남아시아에서도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용배 사장이 지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할 당시 10년간 한국 겸업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해당 조건이 끝나자 바로 티몬을 인수하면서 한국의 기반을 갖춰나갑니다. 지난해에는 인터파크 쇼핑과 위메프까지 인수하며 사업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티몬과 인터파크, 위메프 이 3사 인수 금액이 모두 합쳐서 약 6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수를 통한 사업 확장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에 북미와 유럽 기반 플랫폼인 위시를 약 2,400억 원에 인수했고요. 그리고 3월에는 AK몰을 한 5억 원 정도에 인수했습니다. 큐텐이 운영 중인 글로벌 사업을 쭉 보면은 이미 인수한 기업에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와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 초에 위시를 인수하면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끌어쓰며 유동성이 악화해서 이번 정상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문제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거래도 막혔고 은행의 선정산 대출 취급도 중단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상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티몬 본사. 창문을 대부분 가린 채 사람들의 모습도 찾기 어렵습니다. 상품 결제 취소와 환불 지연 사태가 이어지며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도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티몬, 위메프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까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환불을 받으려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직접 문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 여행업계 피해가 늘면서 여행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정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는 곧 정산 완료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그 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대응안을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티몬 측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자들도 줄줄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자들이 한꺼번에 정상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셀러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이용자는 총 900만 명으로 결제 추정액은 수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 인수에 이어서 올해 AK몰을 인수하고 북미와 유럽에 기반을 둔 글로벌 플랫폼 위시를 1억 7,300만 달러, 약 2,4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동안에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 대금을 자기들이 보관을 했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대금을 갖다가 일단 급한 김에 지금 위시에 인수하는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리한 인수합병의 여파로 지금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선정산 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티몬 측은 정산 시스템 자체를 바꿔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큐텐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마저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어 1세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예약한 상품에 대해서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 한 뒤에 자사에 재결제를 하면 출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을 고스란히 여행사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재결제를 통해 금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을 부풀려 홍보했다는 일부 점주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부터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 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상담 과정에서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에서 25%의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 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에서 8%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은행은 2017년에 출범한 K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함께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한 토스뱅크까지 이렇게 세 곳입니다. 3사의 이용 고객 수는 올해 약 4,300만 명을 넘기면서 시중은행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고객 2,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출범 후 6년 6개월 동안 하루에 10,000명씩 가입한 셈입니다. K뱅크는 지난 2월에 가입 고객 1,000만 명을 달성했고요. 토스뱅크는 4월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정책들로 고객 가입을 유도해왔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와 캐시백 등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객에게 지원한 금융 비용이 약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인터넷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 등 무료 정책을 펼치며 인기를 끈 데에는 기존 은행과는 달리 점포가 없어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오프라인 영업 비용을 크게 줄인 이유가 컸습니다. 우리나라 첫 인터넷 은행인 K뱅크가 이체 수수료와 ATM 출금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자 전통적인 은행권에서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수료 인하 바람이 불기도 했었죠. 그런데 업계 1위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이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중 27.17% 중에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총수 구속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카카오뱅크입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법인인 카카오가 만에 하나 주가 조작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10% 초과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016년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K뱅크의 10% 초과 지분을 BC카드에 매각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범수 위원장의 대법원 판결까지 2, 3년이 걸리고 또 카카오가 지분 매각 명령에 반발해 소송에 나선다면 실제 매각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인 그룹 유준환 대표의 불법 대출 의혹 혐의로 금융위가 지난해 저축은행 2곳의 매각을 명령했지만 현재도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카카오보다 단 한 주 적은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증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인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난관이 있습니다. 증권과 달리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또 은행만의 규정이 되게 또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 자본 비율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충당금들도 또 써야 되고 규제가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거를 이런 규제를 알고서도 인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담들이 좀 있다는 거죠. 카카오가 10% 초과 지분 17.16%를 매각할 경우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고려하면 지분 가치가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현재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고 아직 사법적으로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오르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6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보다 2.7포인트 오르면서 재작년 4월 10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과 오락 문화, 내구재 등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화장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수출액은 5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습니다. 3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가수 김민기 씨가 33년 동안 운영한 소극장 학전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떠나는 길에 함께한 문화계 선후배들은 눈물 맺힌 노래와 연주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김민기 씨가 연극 무대 뒤에서 인생 2막을 펼쳤던 대학로 소극장 학전. 소극장터로 운구차가 들어오자 일찍이 기다리고 있던 문화계 선후배들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영정사진으로 남아 33년 동안 일군 못자리에 마지막 인사를 건넨 김민기 씨. 시민들이 놓고 간 맥주와 국화꽃이 고인을 향한 그리움만큼 빼곡히 쌓였습니다. 요란함이라면 질색하던 고인을 기억하는 듯 빈말을 삼킨 참석자들은 빗물 섞인 아침 이슬 노래로 서러움 가득한 연주로 시대의 예술가를 배웅했습니다. 고인이 떠나는 길에는 학전 독수리호 형제 배우 설경구와 장현성, 황정민과 가수 박학기, 이적, 유홍준 교수 등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가시는 길은 가족분들 가족장으로 하시기로 했으니까요. 우리들은 여기서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로 시대에 저항하고 대학로 뒷것으로서 수많은 후배를 길러낸 김민기 씨는 이제 조용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축구협회의 정관과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을 어겼다며 사실상 채용 비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 끝에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 감독이 다음 주 청사진을 밝힙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홍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첫 일정으로 외국인 코치 면접을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났다가 내일 귀국합니다.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우에 논란이 된 사설 경업체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오늘 오후 경업체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해리스 부통령이 당의 결집을 이뤄내면서 초반 기세를 매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하루 만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 수를 확보한 해리스 부통령은 곧장 경합주인 위스콘신으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대관식을 치른 곳을 찾아 맞불을 놓은 겁니다. We believe in the promise of America.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And when we fight, we win. 민주당 진영은 해리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고 있습니다. 상하원 원내대표가 동시에 해리스 지지에 나섰고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힘을 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리스 밈이 쏟아지며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인이 부통령이 되자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잘 나가던 변호사직을 관뒀던 해리스 남편은 이제 선거운동을 전폭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The dereliction of duty, inciting an insurrection, and all those other things. We're going to make that very clear. She's going to be able to make that case. 코로나에서 회복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리스의 대선 승리가 왜 중요한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What will your message be tomorrow night? 바이든 사퇴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44대 42로 나타나 해리스의 초반 기세를 입증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넘겨받는 건 불법이라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선거자금 규정 위반을 저지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에 모여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과 3국 안보협력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특히 불가역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일 3국은 공해상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등 각국 핵심 전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日米韓3カ国は日米韓防衛相会談においてフリーダムエッジという名称を付して、この夏に実施するということで一致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이번에는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28일 도쿄에서 모입니다. 프리덤 엣지 같은 3자 훈련 원칙, 고위 인사 교류 방안 등을 문서 형태로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국 안보협력 문서가 최종 조율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문서 작성을 제안했고 불가역적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일본은 같은 날 확장 억제를 논의하는 미일 외교 국방 장관 회담도 엽니다. 한미일 3국이 불가역적 안보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에 진료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느낀 분들 많으시죠.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그렇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평균 18분가량을 기다렸다가 8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사용하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를 보면 진료 시간이 4분에서 5분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분에서 3분이라는 응답도 17.6%나 됐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 55%는 의사와 만나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겁니다.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 이후 기다린 시간은 17.9분으로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18분가량을 기다려 8분 진료를 받은 셈입니다. 외래 진료를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8명이었고 외래 서비스를 원하는 날짜에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평균 7.7일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 시간이 가장 긴 30일 이상의 경우는 12.4%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평균 일주일가량 병원에 머물렀는데 입원 진료를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받는 경우는 절반가량이었고 원하는 날짜를 예약해서 입원한 환자가 41.3%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의 서비스 질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의사의 예의 있는 응대와 알기 쉬운 설명, 배려 등 전반적인 의사 서비스 경험을 묻는 질문에 모두 90% 이상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하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환자도 10명 가운데 7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에 진료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임현택 회장 명의로 낸 올투기 운영에 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은 올투기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이에 집행부는 오는 26일 토론회 이후 올투기 운영을 중단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근현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앞으로는 해외에 팔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작품은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논란도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유리나 돌을 그대로 미술에 활용해 물성 탐구의 선구자로 불린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지난해 런던의 아트페어에 출품하려 했지만 금지가 됐습니다. 이중섭 작가가 1950년대 초에 그린 복사꽃가지의 앉은 새도 4년 전 홍콩 반출이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당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외 반출을 금지한 겁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희소성과 시대성 등이 있는 예술작품은 일반 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던 엄격한 규제인데 이제는 K미술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해외 갤러리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품을 사고 싶어도 이 규정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이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제작 연대 기준을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같은 근현대 작가들이 1946년 이후에 만든 작품은 자유롭게 해외에 팔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K미술품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의 세계인이 수요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1945년이라는 연도로만 기준을 나눈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대개 그 가격과 제작 연도를 병행해서 검토해서 수출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 간의 해외 거래를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조금 전인 저녁 6시 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고 있습니다. 만찬 현장 영상이 지금 공개됐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했죠. 우리 총총장이 오셨잖아요. 그래.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경내에 있는 레스토랑 파인글라스라는 데서 지금 만찬이 시작이 조금 전에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윤유한, 김민전, 김재원, 장동혁 최고위원, 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 의장, 또 성일종 사무총장 등 16명이 참석을 했고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로는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 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전당대회 후보자들도 자리를 함께한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악수를 하면서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면에는 한동훈 당대표가 앉아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금 만찬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이 대화합의 자리가 될 거라면서 당정이 화합하고 하나의 마음을 모아갈 거라고 앞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마가 물러난 자리를 무더위가 차지했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이잖아요. 삼복 더위답게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네, 올해 중복 더위도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일단 오늘 밤 사이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더 심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3도, 대구는 무려 35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또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밤까지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중복을 맞아서 삼계탕을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집에서 삼계탕을 조리한다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식중독인데요.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의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해야 생닭의 핏물로 인해서 다른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전과 생닭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생닭을 손질하기 전에 채소류를 먼저 손질하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생닭을 씻을 때는 조리도구나 다른 식재료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리도구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신미림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